안녕하십니까. 28일 밤 11시 41분, 그러니까 이제 밤중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런데 우연히 바로 28일 미 상원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 세 나라를 묶어가지고 제재하는 패키지법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자 말자 또 북한에서 이제 보란듯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관계와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걱정하는 게 많을 겁니다. 뭐 경제도 걱정하고 또 남북관계도 걱정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절대적인 연관이 있고 우리나라의 운명하고 절대적인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정치 움직임 사태 이런 것하고 또 연관이 다 결국 크게 가서는 있게 되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어떤 사태는 급변하고 뒤집어질 수 있고 바꿔질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관관계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ICBM은 최대 고도가 3,700km고 비행거리로는 이제 1,000여 킬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그전 지난 4일 첫 발사된 화성 14형 이 ICBM급 미사일보다도 더 향상된 거죠. 그 14형은 고도가 2,802km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날아간 거리가 933km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쏜 ICBM은 그보다 훨씬 이제 강력한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높이 고각으로 발사하지 않고 정상 궤도로 발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미사일을 정확하게 발사한 거다. 이렇게 보죠. 뭐 저번에 14형도 ICBM이 아니다, 부족할 것이다, 여러 말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도 들으셨죠? 재도립 기술이 아직은 부족해서 ICBM 성공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들 했지만 그거 사실은 다 불필요한 소리고 그냥 흔히 말하면 자기 위로에 불과하지. 안 믿으니까 또 참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 동네는 하도 안 믿고 그렇게 해야 뭐 위기감도 안 느끼고 안보 위협도 안 느끼고 우리 국민들 태평하니까 아마 저 북쪽에 뿔도 날 만큼 나요. 좀 믿어줘야 신바람 날 텐데. 그렇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한번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이제는 또 ICBM이 아니냐 맞냐 어쩌자 그런 이제 시비는 더 안 할 것 같습니다. 원래 6기를 배치해야 되는데 2기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4기 배치해라 이렇게 또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저 북한이 ICBM을 발사했든 말았든 어떤 모든 것은 스케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비를 해 나가고 배치할 때는 배치하고 그게 아닐 때는 배치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꼭 무엇을 저쪽에서 터뜨린가 우리는 또 해야 된다. 그러기보다는 만약에 넉넉하게 잡고 있다가 저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응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정책이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대비가 아니고.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꼭 일이 터져야 하고 안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만 이런 거 있죠. 딱 스케줄 잡아놓고 딱 배치할 건데 핑계거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 발사하니까 옳지. 저걸 핑계로 하고 배치하고 이제 이렇다면 또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이 사드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간에서 한국에 뭐 이러고 저러고 한다 하지만 안보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보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면은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하는 것이고, 그런 도움이 진짜로 안 된다 하면은 배치 안 하면 될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분명하게 선을 세워야 되죠.
어정쩡쩡하게 하면 중국으로부터 불신받고 미국으로부터도 불신받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한쪽을 제일 좋은 건 강한 쪽으로 붙는 게 제일 좋죠. 대인관계에서도 불신이 작용해 보세요.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웃고 허허대도 의미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한미 간에 불신이 작용한다 하면은 아무리 악수하고 도장 찍고 해도 되냐 이거예요. 아예 안 믿고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불신을 자초하면 안 되고 선을 분명히 해라 이거죠. 내가 볼 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이건 위험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북한 미사일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 해놓겠습니다. 이 대북 제재안 한번 그래도 살펴봐야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번 상원에서 통과한 그 패키지법, 북한, 러시아, 이란 이렇게 묶어서 제재를 하는 그 패키지법이 통과됐는데요. 그 전 25일 날, 그러니까 3일 전에 하원에서 이게 이제 통과된 것이죠. 근데 5월 달에 하원에서 통과돼 넘어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강력 대북 제재법인데 거기에 바로 원유, 석유 뭐 수입 금지하고 온갖 게 다 담겼었어요. 근데 그것이 상원에 가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이란, 북한 제재 이 부분이 주로 이제 러시아 가스를 제재하는 건데 이게 상원 쪽에서 하원으로 넘어온 거예요. 발의돼 가지고. 그래서 하원에서 이 러시아 가스 이 기업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가지고 5월 달에 만들어온 북한 대북 제재법 강력한 걸 이렇게 묶어 가지고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에서 28일 그냥 한꺼번에 다 통과시켜 버린 거죠. 백악관으로 이제 넘어가서 대통령 서명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발효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 한번 봅시다. 그것이 한국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북한 경제의 군사 분야에 절대 필수적인 게 뭡니까? 원유하고 달러입니다. 이 원유가 북한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북한 경제가 돌아갈 수도 없고 군사적인 어떤 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원유의 90%는 바로 중국 쪽에서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법들은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원유를 판매하는 거래 기업을 제재한다. 이 법이 만약 그대로 시행이 되고 실제로 원유 판매가 마감한진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최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쉽게 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쥐어짜도 쉽게는 되지 않을 부분인데 이제 이건 그렇고 이제 달러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 조치가 이번에 따랐어요. 달러 유입 많이 되는 부분이 노동자를 수출하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 이것이 1년에 그래도 한 10억 달러, 15억 달러 이렇게 수입이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을 하는 기업은 모두 제재를 하겠다. 제재를 받기 싫다 하면은 북한 노동자 수입을 하지도 말고 사용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북한산 식품, 농산품이라든가 광물 이런 것을 일체 거래를 하지 마라, 수입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그런 기업은 제재를 하겠다. 미국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면 거래를 끊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어업권도 팔아요. 그건 뭐냐면 그 해안에 고기를 잡는 권한을 팝니다. 외국에다가. 그럼 중국에서 주로 그걸 사들여 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또 세금을 내고 이와 같이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못한다 이거죠. 광물이든 농산품이든 무엇이든지 거래하지 말아라. 거래를 하는 기업은 제재를 하겠다. 그것입니다.
광산, 교통, 통신, 에너지, 금융 그 어떤 것도 거래하지 말고 북한에 가서 운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모두 제재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북한과 거래를 하고 공단을 열고 무엇을 사주고 팔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 법에 이제 저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기업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재를 감수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북한의 항공유 판매도 제재한다는 것이죠. 항공유도 팔지 말아라. 항공유는 민간 항공기를 날리는 그런 항공기도 있지만 이 항공유가 전투기를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이런 기름들이 미사일 발사에 또 사용될 수도 전용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재를 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인터넷으로 도박 사이트 같은 것을 개설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조리 다 막겠다, 제재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북한의 선박, 급유 이것도 제재, 보험도 금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다 시행된다면은 정말로 견딜 수가 없을 정도 강력한 겁니다. 사실 북한이나 되니까 어느 정도 저렇게 견디지, 다른 어떤 나라가 이런 제재가 근처라도 간다면 견디어지겠습니까? 견딜 나라가 없지요. 이제 북한 같은 절대적인 그런 권력만이 국민을 끌고 가면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것을 철저히 지키겠냐, 이것이죠. 물론 기업에 제재를 해도 몇 개 기업 제재 다 받고 감수하고 또 다른 기업이 거래하고 또 제재하면 감수하고 이렇게 시간 끌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년 흘러가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대북 제재법도 유명무실해져버릴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중국에서 북한이 무너지게끔 협조하겠냐, 이거이죠. 그리고 그 전에, 그 며칠 전인가 그렇습니다. 또 통과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북한 해커 부대가 이용하는 그 통신들이 있습니다. 북한 해커 부대 통신을 제공하는 나라의 기업이 중국의 통신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한테도 모두 제재를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통과됐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해커 부대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나와가지고 세계 각국에 이렇게 저렇게 거래를 하고 또는 해킹도 하고 한국의 포털이라든가 대형 사이트에 들어와서 교란도 하고 댓글도 달고 여론 조성도 하고 이렇다, 이거죠. 그런 것이 좀 주춤해지고 좀 조용해져 가지고 우리 인터넷 댓글이고 게시글들이 좀 정화가 될지 기대가 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 제재법이 좀 특이한데요.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석유, 가스 이 프로젝트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연결된 게 또 유럽연합들이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유럽연합들이 러시아 쪽에 가스, LNG 이런 것을 수입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가스 수입의 40%가 러시아산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제재법에 과연 유럽이 어느 정도 동참이 가능할란가, 이런 게 이제 약간 의문이 붙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잠궜다 열었다 함에 따라서 유럽이 한편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휘청휘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을 폐쇄하고 러시아 LNG 가스로 대체하겠다, 다른 나라 가스로 대체하겠다, 호주 같은데요. 이런 것이 에너지 수급 자급 안보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특히나 우리 같은 나라는 섬나라에서
갑자기 어떤 전기 문제가 생길 때 구워올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유럽이야 각 나라가 송전선 연결이라도 돼 있다는데, 그리고 가스다 원유다 실어오기 가깝잖아요. 그런 나라는. 우리는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에너지 부분에서도 그런 나라를 본받아 가지고 정책을 만들 수 없는 나라다, 이런 것이고, 또 남북 간에 갑자기 어떤 통일이 된다든지 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전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발전량, 여분의 발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유럽 그런 데보다 더 비중이 높게, 유럽이 20% 하면 우리는 30% 40%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보다 낮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무튼 안보 면에서도 우리는 위치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전기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석유 이런 거 가스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나라죠. 언제든지 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자, 이거 이야기가 또 한쪽으로 많이 흘러갔는데요. 아무튼 이 대북 제재안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마음대로 하라고 이 뜻을 따라서 동참해 가지고 북한에 원유 수출 안 하고 노동자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러시아 푸틴 화가 잔뜩 났죠. 러시아 에너지 기업 석유 가스 프로젝트 겨냥하니까. 이것이 좀 유럽연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재에 충실하게 동참을 한다면 다른 데 가스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도. 그래야 러시아 제재가 되지요. 그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좀 화가 났는데, 그렇다면 북한에 더 수출해 버릴까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북한이란 나라를 보호해야 되는데, 원유를 끊어버린다, 뭘 끊어버린다면 북한이 못 견디게 될 텐데, 그 뻔히 알면서도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이번에 그러니까 패키지 이 법이 요란하긴 해도 북한은 이 정도 법에는 나는 견딘다고 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못 견디냐? 미국이 큰 손해를 감수하고도 중국하고 아예 경제전쟁을 하려고 작정을 하면은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예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않으면은 중국 전체 경제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 정도 강력하게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더러 미국을 선택할래, 북한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어느 나라와 더불어 갈래, 이 정도 돼야 중국이 동참할 거다 이거죠. 제대로 된 카드가 안 되겠냐 이거지요. 러시아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 트럼프한테 또 다른 카드가 하나 있다고 보긴 봅니다. 뭡니까? 바로 한국, 일본을 정식으로 핵무장시키는 거. 그냥 말로 엎어놓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할 마음을 낼 때, 그럴 때 중국이 조금 달리 할지 모르겠다. 그건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지요. 그렇지 않고는 이 제재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또 뭡니까?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거 어떻게 하든지, 또 하나는 그야말로 군사적인 조치. 그 두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든 저런 거든 그것도 길어봐야 남은 시간은 1년도 제대로 안 남았다는 것이죠. 이미 지금도 늦었다 봐야 될 판인데, 아니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 그래도 더 늘리고 크게 잡아줘도 1년도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 성향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굉장히 철저히 확인하고 답사하고 모든 걸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 CIA 국장이 매일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때마다 북한 정세를 묻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딱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정하면 탐색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거기서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흔히 말이 막 나오는 대로 터뜨리고 이 말 터뜨리고 저 말 터뜨리고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 막 언어를 쓰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또라이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이제 듣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안을 여러 안으로 보통 4가지 5안을 진행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또 저거 이렇게. 그리고 목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개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돈을 벌든 뭘 하든 그걸 예술로 보고 개임을 한다는 것이죠. 거래의 기술에 본인이 직접 한 소리고요. 개임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정해진 선으로 되게끔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트럼프 성향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할 때 값을 더 부른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10,000원만 받으면 될 것을 15,000원 막 불러버린다 이거죠. 그게 남이 볼 때는 아니 벙벙하고 왜 저러나 이제 이런 말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이게 트럼프 그러니까 협상의 작전 방식이라는 것이죠. 막 터뜨리고 상대를 붕붕 띄워주고 어떨 때는 냉정히 깎아버리기도 하고 밀었다 땡겼다 하는 거. 하도 요란하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 이런 말 듣는데 그것이 바로 트럼프 협상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밀고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미국의 정책 진행되는 것도 말도 많고 뭐 탄핵이 금방 될 듯도 막 한국 언론에 보도하고 일이 막혀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트럼프 뜻대로 쭉쭉쭉쭉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불체자를 체포한다, 추방을 한다 이런 것도 그렇고 멕시코와 장벽을 막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트럼프 원하는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음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버린다면 북한이 못 견디게 될 텐데 겉뻔히 알면서도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이번에 그러니까 패키지 이 법이 요란하긴 해도 북한은 이 정도 법에는 나는 견딘다고 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못 견디냐? 미국이 큰 손해를 감수하고도 중국하고 아예 경제전쟁을 하려고 작정을 하면은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예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않으면은 중국 전체 경제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 정도 강력하게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더러 미국을 선택할래 북한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어느 나라와 더불어 갈래. 이 정도 돼야 중국이 동참할 거다 이거죠. 제대로 된 카드가 안 되겠냐 이거지요. 러시아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 트럼프한테 또 다른 카드가 하나 있다고 보긴 봅니다. 뭡니까? 바로 한국, 일본을 정식으로 핵무장시키는 거. 그냥 말로 엎어놓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할 마음을 낼 때 그럴 때 중국이 조금 달리 할지 모르겠다. 그건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지요. 그렇지 않고는 이 제재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또 뭡니까? 2개가 있네요.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거 어떻게 하든지. 또 하나는 그야말로 군사적인 조치. 그 2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든 저런 거든 그것도 길어봐야 남은 시간은 1년도 제대로 안 남았다는 것이죠. 이미 지금도 늦었다 봐야 될 판인데 아니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 그래도 더 늘리고 크게 잡아줘도 1년도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 성향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굉장히 철저히 확인하고 답사하고
모든 걸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 CIA 국장이 매일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때마다 북한 정세를 묻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딱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정하면 탐색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거기서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흔히 말이 막 나오는 대로 터뜨리고 이 말제의 군사 분야에 절대 필수적인 게 뭡니까? 원유하고 달러입니다. 이 원유가 북한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북한 경제가 돌아갈 수도 없고 군사적인 어떤 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원유의 90%는 바로 중국 쪽에서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법들은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네, 북한에 원유를 판매하는 거래 기업을 제재한다. 이 법이 만약 그대로 시행이 되고 실제로 원유 판매가 마감한진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최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쉽게 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쥐어짜도 쉽게는 되지 않을 부분인데 이제 이건 그렇고 이제 달러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 조치가 이번에 따랐어요. 달러 유입 많이 되는 부분이 노동자를 수출하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 이것이 1년에 그래도 한 10억 달러, 15억 달러 이렇게 수입이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을 하는 기업은 모두 제재를 하겠다. 제재를 받기 싫다 하면은 북한 노동자 수입을 하지도 말고 사용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북한산 식품, 농산품이라든가 광물 이런 것을 일체 거래를 하지 마라, 수입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그런 기업은 제재를 하겠다. 미국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면 거래를 끊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어업권도 팔아요. 그건 뭐냐면 그 해안에 고기를 잡는 권한을 팝니다. 외국에다가. 그럼 중국에서 주로 그걸 사들여 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또 세금을 내고 이와 같이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못한다 이거죠. 광물이든 농산품이든 무엇이든지 거래하지 말아라. 거래를 하는 기업은 제재를 하겠다. 그것입니다. 광산, 교통, 통신, 에너지, 금융 그 어떤 것도 거래하지 말고 북한에 가서 운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모두 제재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북한과 거래를 하고 공단을 열고 무엇을 사주고 팔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 법에 이제 저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상원에서 통과한 그 패키지법, 북한, 러시아, 이란 이렇게 묶어서 제재를 하는 그 패키지법이 통과됐는데요. 그 전 25일 날, 그러니까 3일 전에 하원에서 이게 이제 통과된 것이죠. 근데 5월 달에 하원에서 통과돼 넘어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강력 대북 제재법인데 거기에 바로 원유, 석유 뭐 수입 금지하고 온갖 게 다 담겼었어요. 근데 그것이 상원에 가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이란, 북한 제재 이 부분이 주로 이제 러시아 가스를 제재하는 건데 이게 상원 쪽에서 하원으로 넘어온 거예요. 발의돼 가지고. 그래서 하원에서 이 러시아 가스 이 기업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가지고 5월 달에 만들어온 북한 대북제재법 강력한 걸 이렇게 묶어 가지고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에서 28일 그냥 한꺼번에 다 통과시켜버린 거죠. 백악관으로 이제 넘어가서 대통령 서명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발효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 한번 봅시다. 그것이 한국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북한 경제의 군사 분야에 절대 필수적인 게 뭡니까? 원유하고 달러입니다. 이 원유가 북한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북한 경제가 돌아갈 수도 없고 군사적인 어떤 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원유의 90%는 바로 중국 쪽에서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법들은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네, 북한에 원유를 판매하는 거래 기업을 제재한다. 이 법이 만약 그대로 시행이 되고 실제로 원유 판매가 마감한진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최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쉽게 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쥐어짜도 쉽게는 되지 않을 부분인데 이제 이건 그렇고 이제 달러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 조치가 이번에 따랐어요. 달러 유입 많이 되는 부분이 노동자를 수출하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 이것이 1년에 그래도 한 10억 달러, 15억 달러 이렇게 수입이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을 하는 기업은 모두 제재를 하겠다. 제재를 받기 싫다 하면은 북한 노동자 수입을 하지도 말고 사용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유럽이 20% 하면 우리는 30% 40%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보다 낮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무튼 안보 면에서도 우리는 위치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전기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석유 이런 거 가스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나라죠. 언제든지 실어 올 수 있다 하지만 자 이거 이야기가 또 한쪽으로 많이 흘러갔는데요. 아무튼 이 대북 제재안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마음대로 하라고 이 뜻을 따라서 동참해 가지고 북한에 원유 수출 안 하고 노동자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러시아 푸틴 화가 잔뜩 났죠. 러시아 에너지 기업 석유 가스 프로젝트 겨냥하니까 이것이 좀 유럽연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재에 충실하게 동참을 한다면 다른 데 가스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도. 그래야 러시아 제재가 되죠. 그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좀 화가 났는데 그렇다면 북한에 더 수출해 버릴까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북한이란 나라를 보호해야 되는데 원유를 끊어버린다 뭘 끊어버린다면 북한이 못 견디게 될 텐데 그 뻔히 알면서도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이번에 그러니까 패키지 이 법이 요란하긴 해도 북한은 이 정도 법에는 나는 견딘다고 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못 견디냐? 미국이 큰 손해를 감수하고도 중국하고 아예 경제전쟁을 하려고 작정을 하면은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예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않으면은 중국 전체 경제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 정도 강력하게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더러 미국을 선택할래 북한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어느 나라와 더불어 갈래. 이 정도 돼야 중국이 동참할 거다 이거죠. 제대로 된 카드가 안 되겠냐 이거지요. 러시아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 트럼프한테 또 다른 카드가 하나 있다고 보긴 봅니다. 뭡니까? 바로 한국, 일본을 정식으로 핵무장시키는 거. 그냥 말로 엎어놓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할 마음을 낼 때 그럴 때 중국이 조금 달리 할지 모르겠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ICBM은 최대 고도가 3,700km고 비행거리로는 이제 1,000여 킬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그전 지난 4일 첫 발사된 화성 14형 이 ICBM급 미사일보다도
더 향상된 거죠. 그 14형은 고도가 2802km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날아간 거리가 933km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쏜 ICBM은 그보다 훨씬 이제 강력한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높이 고각으로 발사하지 않고 정상 궤도로 발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미사일을 정확하게 발사한 거다. 이렇게 보죠. 뭐 저번에 14형도 ICBM이 아니다, 부족할 것이다, 여러 말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도 들으셨죠? 재도립 기술이 아직은 부족해서 ICBM 성공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들 했지만 그거 사실은 다 불필요한 소리고 그냥 흔히 말하면 자기 위로에 불과하지. 안 믿으니까 또 참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 동네는 하도 안 믿고 그렇게 해야 뭐 위기감도 안 느끼고 안보 위협도 안 느끼고 우리 국민들 태평하니까 아마 저 북쪽에 뿔도 날 만큼 나요. 좀 믿어줘야 신바람 날 텐데. 그렇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한번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이제는 또 ICBM이 아니냐 맞냐 어쩌자 그런 이제 시비는 더 안 할 것 같습니다. 원래 6기를 배치해야 되는데 2기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기 배치해라 이렇게 또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저 북한이 ICBM을 발사했든 말았든 어떤 모든 것은 스케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비를 해 나가고, 배치할 때는 배치하고 그게 아닐 때는 배치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꼭 무엇을 저쪽에서 터뜨린가 우리는 또 해야 된다. 그러기보다는 만약에 넉넉하게 잡고 있다가 저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응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정책이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대비가 아니고.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꼭 일이 터져야 하고 안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만 이런 거 있죠. 딱 스케줄 잡아놓고 딱 배치할 건데 핑계거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 발사하니까 옳지. 저걸 핑계로 하고 배치하고 이제 이렇다면 또 그건 이해가 됩니다.